실물 금이나 은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종이로 된 증서는 실제로 그들이 그만큼의 실물을 갖고 있는지를 믿을 수가 없고, 그런 종이은과 종이금에 대한 논란이 이게 지난해 말에 거의 들통이 납니다. 자, 홍익희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요즘에 달러라는 종이화폐 시대가 가고 다시 금과 은과 같은 실물 자산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 작년부터 하고 있고, 작년 하반기, 상반기 금이 엄청 오르다가 4분기부터는 또 은까지 막 치솟던데, 그런 시대가 온다고 보시나요? 먼저 관련부터 말씀드리자면 미국과 달러의 신뢰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달러를 무기화로 쓰면서 스위프트 차단을 한다거나 러시아 외환보고를 압류한다거나, 특히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서 피아를 가리지 않고 관세 전쟁을 한다거나, 이번 연초처럼 베네수엘라 침공이나 지금 연준의 독립성 훼손 등 이런 게 미국의 신뢰는 물론이고 달러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과 은 같은 실물 자산이 반대급부로 이렇게 치솟아 올라가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신뢰를 쌓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신뢰를 잊어버리는 건 잠깐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화폐의 본질 자체가 신뢰가 훼손되면서 가치 훼손이 되니까 반대급부로 금이나 은이라는 실물 자산이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럼 어느 정도 달러 가치 훼손이 지금 빨라지고 있느냐 하면, 과거 50여 년 동안에, 그러니까는 1971년 닉슨 쇼크 이후에 당시만 해도 금 1온수 사는데 35달러면 샀는데, 지금은 1온수를 살려면 한 4,760원 정도 줘야 돼요. 한마디로 달러의 가치가 99.3%나 훼손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달러 가치의 상실 속도가 더 빨라졌어요. 어느 정도 빨라졌냐면, 지난 10여 년 사이에 자그마치 달러의 발행액이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10배라는 얘기는 1000% 이상 증가를 했다는 건데, 사실은 연평균 성장률이 한 3, 4% 되면 달러는 한 5, 6% 정도에서 늘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1000% 이상씩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돈의 가치가 희석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금과 은은 사실 여기에 반비례해서 지금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올랐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의 현상을 좀 들여다보면, 연준은 긴축을 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빨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M2, 즉 광의의 통화 공급량을 보면 이거는 계속 늘어나서 지금 22조 한 3천억 달러가 풀렸어요. 즉 이 얘기는 실제로 긴축을 한 게 아니라 외형상으로는 긴축을 했는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이렇게 돈을 많이 풀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렇게 돈을 많이 풀면은 사실은 금과 은은 여기에 비례해서 이제 가격이 올라줘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미국만 그렇게 푼 게 아니라 세계 4대 통화라고 일컬어지는 유로화나 위안화나 엔화도 달러 못지않게 많이 풀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자주색이 달러고 청색이 유로화인데, 유로화는 달러보다도 많이 풀렸고, 그 다음에 팬데믹 이전까지만 해도 위안화가 달러나 유로화보다도 많이 풀렸는데, 팬데믹 사태 때 중국은 봉쇄 정책을 쓰면서 이때 돈을 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인플레이션에 시달릴 때 오히려 중국은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로, 그리고 지금은 통화 정책에 많이 여유가 있어서 금리 인하하고 지준율을 낮춰가지고 중국은 지금 통화를 계속 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때 이렇게 또 중요하게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요소가 실질금리인데, 즉 명목금리에서 물가를 뺀 게 실질금리인데, 이 실질금리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을 들고 있는다는 거는 사실은 앉아서 돈을 까먹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예금을 붓는다거나 적금을 부는 거는 일반인들이 보기에 돈을 모아가는 것 같지만, 이렇게 현금의 가치가 희석될 적에는 이렇게 현금을 갖고 예금이나 적금을 불 게 아니라 실물 자산에 분산 투자를 해서 그냥 금이나 은이나 비트코인 같은데 고루 나눠줘 가지고 일단 방어적인 전략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금이나 달러도 조금 갖고 있지만 자기 자산의 많은 부분을 금이나 은,
비트코인에 나눠져 가지고 어떠한 경우에도 실패하지 않는 그러한 생존 전략을 꾸려 나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최근 들어와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줄이고 금 보유를 지금 늘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금값이 이제 올라갈 수뿐이 없는 요인을 갖고 있는 거고, 게다가 브릭스 4개국이 지금 엄청나게 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종이 화폐보다는 오히려 실물 쪽이 힘을 받는 그러한 형국이고, 게다가 최근에는 통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 같은 법정 통화가 있는가 하면 중국이나 브릭스가 주도하는 CBDC가 있고, 미국이 주도하는 민간 분야의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가 있고, 게다가 여기다 금이나 은, 과거의 화폐였던 것들이 가세해서 자그마치 5종류의 통화가 지금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달러가 이렇게 많이 발행되고 남발된다는 얘기는 오히려 실물 자산인 금이나 은,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게 앞으로는 상승할 여력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서 어느 하나에 몰빵하지 마시고 이렇게 여러 종류로 나눠서 투자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 보유 추이를 보면 지금 이 그래프가 뭐를 나타내주고 있냐 하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그 전까지만 해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팔아왔어요.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에는 미국 국채를 팔고 오히려 금을 계속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진한 부분은 이건 G7을 나타내는 거고, 위에 옅은 부분이 브릭스 4개국을 나타내는 건데, 브릭스의 금 보유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수님 언급한 금값과 은값의 정상화라는 표현을 하셨던데, 과거에 어떤 상태로 회귀함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실 그동안은 미국이 달러 통화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금값의 상승은 달러의 불신을 의미한다고 해서 금이 온수당 한 2,000달러까지만 올라가면 어김없이 선물 시장을 통해서 규제를 해서 금값을 억눌러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미국이 그런 짓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우선 브릭스 4개국이 엄청나게 금을 수입할 뿐만 아니라 세계 중앙은행들도 금을 수입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선물 시장에서 금 현물을 요구하는 게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값을 내리누르면 오히려 싼 값에 금을 내줘야 되는 형국이 됐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금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있어요. 게다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을 좀 들여다보면 고대와 중세에는 금 1kg 대 은 12kg 정도하고 바꾸는 게 사실은 몇천 년 이상 쭉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동양은 금 1kg 대 은 한 6kg 정도로 이렇게 바꾸는, 즉 한마디로 은이 더 고평가된 사회였었어요. 그 이유는 중국은 조세의 기본 단위가 은이었습니다. 그래서 은이 귀하게 수요가 많았고, 19세기로 넘으면서 금과 은의 복본위제가 쓰였을 때까지만 해도 1대 15였었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20세기에 들어가지고 1대 40 내지 60으로 늘더니 최근에는 자그마치 1대 125까지 치서 올라갔습니다. 즉 그 이유는 은값을 금값보다 더 누르고 JP모간 같은 매집기관에서 스피핑이라는 불법 수단으로 아주 은값을 끝까지 내리눌러가지고 이런 불균형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금이나 은이나 모두 정상화되면서 다시 한 1대 50 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 지금 억눌림에서 해방된 금값 상승이 마치 용수철을 풀어놨을 때 올라가는 것처럼 지난해 하반기에서부터 굉장히 빠른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은값을 보면 더 대단합니다. 지난해 10월 이후에 은은 그냥 하늘로 치솟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이 달릴 적에 은은 이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또 유대인들이 위기 때마다 그러면 금보다 은의 유동성에 주목했던 결정적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은 좀 특이한 상황이었는데, 유대인들은 고대로부터 그들 스스로가 은을 가지고 은하를 주조했습니다. 즉 국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민족도 아닌데 떠돌이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은화를 만들어낸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들의 성전에 바치는 돈에는 동식물이 새겨져 있거나 당시 로마의 은전처럼 황제의 초상이 새겨져 있는 은화는 하나님 성전에 바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 입구에서 그들 나름의 은전을 만들어서 로마의 은전하고 이렇게 맞바꿔주는 환전업을 하고, 비로소 약간 황제의 초상이 새겨져 있지 않은 그 유대인들이 만든 은화를 가지고 성전에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그대로부터 그들 스스로가 은화를 주조해서 만들고, 그러는 통에 그런 은화의 주조의 힘을 유대인들은 스스로 그때서부터 이제 깨달은 거죠. 얼마나 그게 신효리지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거래 단위가 은이었습니다. 즉 노동자의 하루 1급이 은전 하나였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들이 은화 거래를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은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다 흩어져 살면서 디아스포라 간의 편지 왕래를 통해서 종교적인 의문점에 대한 상의뿐만 아니라 거기다 지역 정보, 상품 정보, 환거래 정보를 쫙 담아와서 유대인 공동체들끼리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를 알고 각 지역의 환시세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환전업을 독점하게 됩니다. 이런 연유로 그들은 가장 먼저 이 환전을 통해서 부를 창출하는 방법을 깨달은, 즉 환전이 돈이 된다는 걸 안 민족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8세기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동양하고 무역 거래를 하면서 당시 중국의 도자기나 비단 같은 걸 갖고 들어가서 엄청난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그들의 총 수익의 22%뿐이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78%는 어떻게 돈을 벌었냐 하면 동양과 서양의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의 차이를 활용해서 돈을 벌었어요. 즉 네덜란드에서 은 12kg를 갖고 중국에 오면 이걸 금 2kg하고 바꿉니다. 그리고 금 2kg를 가지고 다시 네덜란드로 가면 이게 은 24kg하고 바꿔요. 그러니까 한 번 항체할 때마다 돈과 돈만을 서로 바꿨을 뿐인데 여기서 100%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거래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그림이 예수님이 성전 앞에서 환전상을 이렇게 뒤엎는 그림인데, 엄숙한 성전 앞에서 이러한 장사, 거리를 하는 거를 엄하게 꾸짖으면서 성전 바깥으로 이제 내모는 그림인데,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성전에 바치는 은화는 로마 은전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성전에 들어가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성전 앞에서 이렇게 장사했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 근본이제 폐지 이후 그럼 50년간 억눌렸던 금의 구매력이 한꺼번에 분출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예,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한번 그런 분출이 일어났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게 언제냐 하면 1971년 닉슨 쇼크를 계기로 금하고 달러의 고리가 끊어지면서 당시 금 1온스에 35달러였던 게 이때 국제 외환 시장이 아수라장이 되면서 35달러였던 게 온스당 800달러까지 급등을 합니다. 그때 한번 분출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이 바로 2차 분출 시기입니다. 즉 여태까지는 금값이 너무 오른다는 건 달러에 대한 불신을 나타낸다고 해서 미국 정부가 선물 시장을 통해서 계속 막았기 때문에 금이 온스당 2,000달러 이상으로는 오르지 못했는데, 이제 비로소 브릭스가 엄청나게 수입하고 세계 중앙은행들이 엄청나게 매입할 뿐만 아니라 선물 시장에서 금 현물 인도 요구가 급증을 하면서 이제는 예전처럼 미국이 그렇게 선물 시장을 통해서 가격을 억누르지 못하기 때문에 비로소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완전히 분출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2,000달러에서 지금 한 4,650불까지 오르는데 그렇게 큰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이건 시장 가격에서 가격이 결정되면서 앞으로도 많이 오를 겁니다. 자,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브릭스 4개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금의 수입을 늘리고 있는 그래프인데, 이게 금융위기 이후 한 10년 사이에 29,000톤을 중국, 인도, 러시아, 튀르키예 4개국이 수입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29,000톤이라고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많은 양인지 감이 안 오실 텐데, 지금 보이는 이 그래프가
금의 연간 채굴량입니다. 이게 현대에 들어와서 채굴 기술이 발전하면서 현대에 들어와서 연간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오른쪽 밑에 보면 3,100톤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게 2022년의 생산량이에요. 그러면 3,100톤이라고 치더라도 10년쯤은 31,000톤인데 아까 그래프는 29,000톤을 이들 4개국이 10년 사이에 수입을 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생산량을 이 4개국이 거의 싹쓸이해서 수입을 했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연간 생산량뿐만 아니라 금 같은 경우는 2차 활용, 재활용하는 물량도 나름대로 꽤 됩니다. 한 30% 내 정도 되기 때문에 연간 생산량의 대부분은 4개국이 수입을 했고 나머지 2차 활용해서 생산하는 양들이 세계에서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최근에는 연 1,000톤 이상의 금을 매입을 하는데 이게 평소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라는 건 언제를 얘기하냐면 2022년 전까지. 그렇다면 2022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미국이 러시안 외환 보유고를 압류한 해가 2022년입니다. 그거를 제3세계 국가들이 보고 우리도 미국하고 척지면은 저런 식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외환보유고의 국채를 압류를 당했구나 라고 인식을 하면서 이때서부터 오히려 미국 국채를 사지 않고 대부분의 세계 중앙은행들은 금을 담기 시작했는데 이때 금을 수입하기 시작한 게 평소에 한 3배 이상의 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과거의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 보유량은 한 75% 가까웠어요. 이때는 미국 국채나 유럽 국채를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았는데 1980년대 이후에 미국 국채는 사들이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금을 죄 팔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국 국채를 갖고 있으면 이게 연간 수익이 연한 5% 내지 10%씩 막 발생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안전자산이라고 일컬어졌고 그래서 금을 계속 팔았는데 언제서부터 다시 금을 사기 시작했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 이후서부터 그들이 금을 팔고 특히 최근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 외환보유고가 압류되는 걸 보고 지금은 맹렬한 기세로 사면서 지난해에 금의 보유량이 국채 보유량을 앞섰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맹렬하게 사들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시중의 은 같은 경우는 재고가 바닥나서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04년 추세감사절서부터 어떠한 분위기가 선물시장에 부냐면 과거의 선물시장은 대부분 마감일 전에 청산을 하거나 마감일이 오면 이홀하는 즉 롤로버가 관행이었어요. 99%가. 근데 최근에는 현물 인도 요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금과 은의 현물 인도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경우인데 2024년 추수감사절 기간 동안에 자그마치 코맥스에서 금의 현물 인도 요구가 62톤에 달았고 은 같은 경우는 1,300톤이 현물 인도됐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선물시장에서 금과 은의 현물 인도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미국이 선물시장을 통해서 금과 은 가격을 억눌렀던 활동을 할 수 없는데 최근 들어서 이게 2025년도에 와서는 지난해 2024년보다도 훨씬 많은 물량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200~300%씩 여기 보면 5월달 같은 경우에는 700%가 넘는 정도로 현물 인도 요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현물 인도 요구가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는 투자자들이 종이 계약서보다는 내가 현물을 갖고 있는 게 안전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 근데 디지털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비트코인마저 있음에도 여전히 실물 금이나 은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실물을 갖고 있는 거를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종이로 된 증서는 실제로 그들이 그만큼의 실물을 갖고 있는지를 믿을 수가 없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종이 증서가 실물에 비해서 몇십 배, 몇백 배 많이 발행됐다는 그런 종이은과 종이금에 대한 논란이 사실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게 지난해 말에 거의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금과 은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그러면 각국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팔고 금 매입량을 사상 최대치로 늘리는 핵심 이유는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난 40년 동안에는 기준금리나 시장금리가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채는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들고 있으면 국채 가격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온다는 소리는 국채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거든요. 안전자산이었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이게 안전자산이 아니고 위험자산이라는 인식이 다시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계속 내려오기만 했던 금리가 이제는 다시 반전이 돼서 시장금리 같은 게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년물이나 20년물, 30년물 같은 장기국채는 금리가 조금만 변동돼도 이 변동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는 굉장히 위험한 자산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또 하나는 미국이 지금처럼 이렇게 좌충우돌로 여러 가지 달러에 대한 믿음을 훼손시키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신뢰도가 추락하면서 그들은 미국 국채 대신에 금을 보유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바꿨습니다. 자, 브릭스 국가들이 금 기반 결제 통화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달러 패권에도 어떤 타격을 줄까요? 당연히 타격을 주죠. 지금 브릭스 회원국 같은 경우는 11개 국가로 늘어났는데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브릭스 회원국 국가 인구들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그들의 경제 규모가 G7을 훨씬 능가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브릭스 국가들이 회원국들끼리 무역을 할 적에는 우리가 달러를 쓰지 말자라고 하는 탈달러 선언을 하면서 회원국 통화만을 쓰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브릭스 회원국 중에서 가장 공식력이 있고 변동성이 적은 통화가 바로 위안화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위안화를 가지고 무역을 하려고 보니까 해외 시장에 위안화가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 같은 나라는 무역 적자국이기 때문에 무역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달러가 해외로 이렇게 배포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무역 흑자국이에요. 나날이 흑자가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해외에 나가 있던 위안화가 중국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우리가 달러를 쓰지 않고 우리 회원국 통화 로 무역을 하려면 시중에 이렇게 위안화가 없으니 무역할 때 쓰는 무역 통화를 따로 만들자라는 의견을 러시아가 내놨어요. 그런데 그 무역 통화의 개념이 금 40%를 기반으로 하는 실물 화폐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나왔던 브릭스 유닛이라는 무역 통화는 지금 푸틴이 회의장에 입장할 때 손에 지폐 한 장을 들고 들어오는데 이게 바로 브릭스 유닛이라는 무역 통화의 샘플이었습니다. 이거는 금 40%하고 브릭스 플러스 국가들의 통화 바스켓 60%를 기반으로 하는 근본이 디지털 화폐입니다. 즉 이게 사실 나오면 달러는 신용화폐이기 때문에 금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실물화폐가 훨씬 사람들이 선호하고 신뢰가 가는 이제 화폐가 되는데 이 당시에는 인도가 이걸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인도하고 미국하고 관세 전쟁을 하면서 또 척을 졌기 때문에 앞으로 인도의 태도 여부에 따라서 이게 급물살을 탈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럴 정도로 브릭스가 이렇게 금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는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처럼 러시아나 중국, 인도가 금 보유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브릭스 국가들이 갖고 있는 게 세계 전체 금의 한 21.4%를 브릭스 국가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근본이 실물화폐를 추진할 정도로 이런 자신감이 갖고 앞으로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 계기 중 하나로 2022년 러시아 외환 보유 압류 사건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전 세계 중앙은행들에게 금의 안정성을 재인식시킨 계기를 한 번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그래프가 러시아가 갖고 있던 당시의 외환 보유고였었는데 금은 자국 내에 갖고 있었고 중국 국채는 중국 은행에 집어넣고 예를 들어서 프랑스 국채는 프랑스 은행에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국채를 해외 은행에 맡겨야 거기에 대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국채는 세계 여러 은행에 분산시켜서 이렇게 놨는데 결국은 서방 세계에 맡겼던 그들의 외환 보유고가 죄에 압류당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를 보면서 2022
2022년도에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 수입량이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압류 사건이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로 하여금 이자가 설사 안 붙더라도 금을 갖고 있는 게 마지막 위기의 비상자금이 될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강화시켜줬기 때문에 보통 때는 이자가 붙는 국채를 선호했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이자가 안 붙더라도 안전자산인 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과 인도가 또 전 세계 금 생산량의 대부분을 이제 가져가고 있는 이 현상,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걸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이죠. 결국 그들이 생각하는 안전자산이라는 건 어떠한 경우에도 뺏기지 않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금이 이제 그들의 안전자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그 국채를 통해서 수익을 불리지 않아도 좋으니까 최후의 안전하게 내가 쓸 수 있는 비상자금으로서 금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과 인도 같은 경우는 금을 엄청난 물량으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